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방끈의 길이가 정말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좋으면 물론 기회라는 게 조금 더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학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라는 것은 차별 없이 찾아오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더러 학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나온다고 치킨집 사장 안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본인이 잘하는 일을 얼마나 더 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묘비에 어느 대학 졸업이라고 학력을 적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학력 타령을 하면서 사람 기죽이던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폭포수 흐르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같이 미용실을 열어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두 분이 미용대회에서 만나 라이벌로 서로 경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미운정이 쌓였다고 해야 할까요? 정이 붙은 바람에 결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죠. 두 분이 얼마나 인꼬 부부로 사셨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랐는데 두 분이 서로 앙숙이었네. 너보다 내가 대상을 더 많이 탔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참 귀여워 보였거든요. 두 분이 미용실을 같이 운영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학교가 끝나면 미용실에 달려가서 시간을 때웠어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는 제가 빗자루질을 해가며 청소를 하기도 했고요. 로또 몇 호를 달라고 하시면 척척 가져다 드릴 수 있을 만큼 미용에 대해 빠삭하게 알게 되었죠. 미용실은 참으로 재미난 곳이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열을 가하면 머리색이 바뀌는 것도 신기했고 머리가 돌돌 말리는 것도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의 모든 아주머니들이 우리 부모님 미용실에 와서 수다를 떨고 가끔은 남 험담을 하는 것들 귀동냥 해가며 들으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미용실이란 추억이 정말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하나 할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심이 상당히 크셨거든요. 그럴만 했죠.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붙어 있고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꼭 붙어 있었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셨겠습니까? 저만 해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상당히 컸는데 어머니는 훨씬 더 와닿으셨겠죠. 어머니께서는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미용실 문을 닫으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었죠. 문 앞에 다음 달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하고 적어두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용실에 찾아와서 어머니를 말리셨어요. 아니, 김 사장, 미용실을 그만두면 우리는 어딜 가서 머리를 볶아? 김 사장 실력이야말로 자타공인인데, 김 사장 없으면 우리 머리 어디 가서 하냐고? 아유, 참, 왜 그러세요? 여기 미용실이 몇 개가 있는데, 응?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꼭 여기만 미용실인가? 다른 데 가도 똑같아. 달러. 지난번에 왜 민지 엄마가 저 차게 있는 미용실 갔다가 머리는 다 상해쁘고 돌돌 말린 컬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짜증을 냈다고. 여기 다빈 미용실에서 머리를 딱 볶아야 오래오래 유지도 되고 예쁘단 말이지.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래. 아유, 오죽 손님들이 많이 와? 이전까지는 우리 바깥 양반이랑 같이 했으니까 유지를 했지. 이제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리고 우리 다빈이도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지. 의시구, 언제는 다빈이가 혼자 알아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 다빈이는 알아서 척척 잘하지. 그리고 돈이 있어야 다빈이 뒷바라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김 사장, 그러지 말고 미용실 접지 말어. 내가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뭐 월세도 한 번 올린 적 없다며? 이런 자리가 또 어딨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자리 없어서 미용실 문 못 연다니까. 그러지 말고 다빈이랑 같이 천년만년 일해. 손이 부족하면 다빈이 시켜도 되잖아. 다빈이가 여기서 자랐는데 지 엄마 일 하나 못 도와주겠어?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다빈이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야지. 손 다 상하고 양냄새 풀풀 맡으면서 미용일 시킬 일 있어? 다빈이는 미용일 절대로 안 시킬 거야. 아이, 그러니까 다빈이 붙잡고 늘어지지 마셔잉. 그러면 아르바이트 쓰면 되겠구만. 아이 참, 김 사장 거 손해라니까. 다들 하나같이 우리 엄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들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의 미용 솜씨가 남들에 비해 뛰어나다고 가격을 올려도 되니까 미용실 접지 말라고 매일같이 손님들이 찾아와서 뜯어 말렸죠.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미용실 접고 집에서 등학교하는 저를 반겨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미용실이 주 수입원이었으니까 엄마가 미용실을 그만두면 먹고 살 걱정을 하긴 했어야 했죠. 엄마도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우울함이 커져서 미용실이고 나발이고 그냥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리기 시작하니까 고민이 되셨나 봐요. 결국에는 미용실을 접겠다고 하셨다가 번복을 하셨죠. 미용실 유리문에 붙어 있던 다음 달까지만 영업합니다 라고 써진 종이가 뜯겨나가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봐, 다빈 엄마 일을 해야 한다니까. 다빈이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빈 엄마가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당장에 우울하고 힘들어서 한 치 앞도 못 내려다본 거 있죠. 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우리 다빈이 대학도 못 보낼 뻔했지. 그렇게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를 보면서 저도 힘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그게 어디 사람 마음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제 성적은 원래부터 밑바닥이었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남들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맨날 미용실에 와서 엄마 아버지가 일하는 거 구경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빴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보실 때만 눈앞에서 슬쩍 공부하는 척만 했던 거죠. 성적도 사실 개차반이었어요. 시험을 봐도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라 찍기 바빴거든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치면서 저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자각했고 제대로 된 기술이라도 배워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용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일 아트를 배울 수도 있었고 화장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었고 꽤 여러 가지의 미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었죠. 물론 제일 만만한 것은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게 쉬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가 살면서 보고 자란 것이 헤어 쪽이다 보니까 제일 이해도 빠르고 뭘 해야 하는지 순서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배우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엄마의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자꾸 엄마로서 잔소리를 하니까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죠. 애초에 미용을 하기로 한 게 엄마를 돕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다른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소위 말하는 메이크업 샵도 있고 네일 아트까지 할 수 있는 커다란 샵이었어요. 위치구 강남권에 있어서 손님들이 줄을 지어 오는 곳이었죠. 거기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있는 곳이라 남자 손님은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는 새내기 직원이라 샴푸를 위주로 했는데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죠. 남편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밥 한 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손님이랑 그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생긴 게 나름 호감상이라서 슬쩍 저보다 오래 일한 직원에게 남편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분 우리 미용실에 한 3년은 오신 분 같은데 나도 대화는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사짜 직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사짜 직업이요? 뭐 변호사, 검사 이런 거요? 우리 디자이너 쌤이 직업이 뭐냐니까 거의 뭐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하러 오니까 궁금했나 봐.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사짜 직업이라고 했다던데. 그래서 한동안 우리 디자이너 쌤이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했었다가 포기했다잖아.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짜 직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호감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고 당당한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딱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런 건지. 사람이 점점 호감형으로 변하는 거 있죠? 사짜 직업이라는 게 솔직히 대단하긴 하잖아요. 제가 막내 미용사로서 버는 돈이랑은 차원이 다른 월급을 받을 테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사자 들어간 직업만 따져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은근슬쩍 직장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직장이요? 서초동에 있죠. 서초동이요? 서초동에 뭐가 있지? 법원이 있었나? 거기 변호사 사무실도 많죠? 엄청나게 많죠. 제가 맨날 그 앞을 돌아다닐 때마다 와, 변호사 사무실이 몇 개나 있을까 궁금했으니까요. 법원 앞에 있으면 참 신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딱 법 쪽의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번 밥을 더 먹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털어놓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사짜 직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버스 기사였어. 잠깐 장난만 치려고 한 거였는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나 사실은 버스 기사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황당하더라고요. 사짜 직업이니 서초동이니 하더니만 본인이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서초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 몇 번 본 사이에 정이라도 붙은 건지 그 정도 거짓말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다 싶었어요. 변호사가 아닌 것에 대한 실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뭐 어떤가요? 사람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 참 좋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저는 정말 운명처럼 금방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너무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쉬워서 말이야. 엄마, 그래도 사짜 직업 가진 사위 보니까 좋지? 앞으로 딸 걱정하지 말어. 잘 먹고 잘 살아볼게. 거기다가 정말 축복처럼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마치 결혼을 하라고 길을 깔아주는 것처럼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생명이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버스 기사라고 해서 모자라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말에 양쪽 가족들은 전부 놀랐지만 또 이렇게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서둘러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배가 나온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긴 좀 그랬고 그럴 정신도 없었기에 혼인신고만 올리고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흘러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4살쯤 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다시 미용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으니까 미용 일을 해도 충분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있잖아요. 미용실은 대부분 늦게까지 문을 여니까 출근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면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무척이나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다짜고짜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데리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황당한 얼굴을 하셨어요.
아니 많고 많은 미용실 중에 왜 하필 내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얘, 너 완전 초보잖아. 처음부터 다시 일 배워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디자이너 돼서 사람 머리 만질 수나 있겠어. 아유, 엄마, 그냥 샴푸만이라도 주우니까 애 하원하기 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냥 다른 샵에 가서 차근차근 배우는 게 좋지 않겠니? 가뜩이나 요즘 정신도 없는데 아유, 얘 그러지 말고 다른 데 알아봐. 엄마, 왜 그래? 같이 일하면 좋지. 미용실 이름도 다빈 미용실인데. 다빈이가 일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말이야, 엄마 요즘 헤나 염색약이랑 트리트먼트 만드느라 바쁘다며. 그거야 내 사업이니까 그런 거고. 아,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엄마가 이거저거 샘플 만들어 다니느라 바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딱 미용실 지키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아유 나 좀 써봐.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버리면 겸허하게 받아들일게요. 원장님. 그렇게 엄마를 꼬시고 꼬셔서 제 나이 37살부터 미용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봐야 어디 애엄마가 애를 어린이집에 두고 일을 하러 나가냐,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기죽이냐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이없게 들키고 말았죠. 하루는 열심히 고객들 머리 상담하고 샴푸하고 뒷정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 둘이 떡하니 미용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인고 했더니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겁니다. 제가 놀라서 달려나갔죠. 아니,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여기는 웬일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걸요. 아이 그러는 너는 여기 왜 있냐? 너 설마 여기서 일하냐? 아니 말도 없이. 아니, 뭐 어쩌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게 됐는데, 그나저나 어머님은 여기 왜 오셨냐니까요? 나 참 미용실에 머리하러 오지 왜 오냐? 뻔한 걸 물어보고 앉아있어. 왜? 나는 뭐 머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근데 예약하셨어요? 예약자 명단에서 어머님하고 아가씨 이름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내가 사돈 가게에서 머리 하겠다는데 예약은 무슨 예약이야? 아유, 야, 얼른 차리나 안내해라. 매번 일했으니까 사돈도 그냥 해주실 거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이야.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저에게 가방을 안기시더라고요. 사물함에 넣어둬라 이런 뜻이었겠죠. 친정엄마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오시더니만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딸 가진 게 죄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에게 왜 우리 친정엄마가 벌벌 기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입이 대빨 나왔지만 제가 가게 사장도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냐 싶어서 샴푸해드리고 엄마가 시댁 식구들 머리 해주는 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빡빡 볶으셨고 시누는 염색에 코팅에 트리트먼트까지 싹 하더니만 나 간다 하면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가씨 결제하셔야죠. 오늘 머리 하신 거 어머님은 5만 5천 원이고요. 아가씨는 염색에 코팅에 트리트먼트까지 하셔서 제가 조금 빼드려서 16만 원이에요. 두 분 합쳐서 21만 5천 원인데 계산은 누구 카드로 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 너 지금 돈을 받겠다고? 내가 이 미용실에 온 지 벌써 3년 차인데 여태까지 돈 한 번 안 받았는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야? 아유, 돈 못 줘. 이게 갑자기 무슨 도둑놈 심보야? 네? 아니 머리를 하셔놓고 갑자기 돈을 못 준다니요. 어머님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무슨 땅을 파서 장사를 하세요? 도둑놈 심보라뇨. 당연히 시술을 받으셨으면 돈을 내야죠.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 하는데 무슨 21만 5천 원이나 나온다고 그래? 어? 미용상가 가서 재료 사면 파마약 5천 원, 염색약 5천 원 아니냐? 약을 아무리 좋은 거 쓴다 해도 10,000원 안 하겠구만. 이거저거 다 따져서 약값 5만 원이 안 들겠는데 아니 무슨 4배 뻥튀기를 하고 그래? 어머님 저희 약 진짜 좋은 거 써요. 이런 싸구려 말고요. 그리고요 서비스 가격이 포함된 거잖아요. 열 처리하는 것도 다 전기세고 아가씨 같은 경우는 머리도 길어서 약값이 2~3배 든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 주세요. 아유 내가 언제 비싼 약으로 염색해달라고 그랬어? 지들 마음대로 덤튀기를 씌우네 아주. 아유 돈 못 줘 배째. 그러더니 줄행랑을 치는데 쫓아가려고 했더니만 엄마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공짜로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엄마, 이런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연히 공짜로 머리하는 건 안 될 일인 거지?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예. 아유, 가뜩이나 혼전 임신해서 결혼한 딸내 시댁인데 그거 머리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돈을 내라 마라 하니. 괜히 트집 잡혀서 내 딸이 고생하는 것보다 이건 몇 푼 손해보는 게 낫다. 친정엄마는 오로지 제 생각 하나 때문에 말도 못하고 비밀로 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참 속상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처리되면 머리를 하러 오는 시댁 식구들에게 꼭 돈 내라고 한 번씩 잔소리를 하면서 속만 부글부글 끓어댔죠. 가게 주인인 친정엄마가 돈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말이라도 곱게 보내주고 싶지 않아서 빈정거렸어요. 어차피 남편이랑도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아이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도 공짜로 머리 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 나중에 대머리 되실 것 같아요. 원래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대머리 된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너는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이게 아주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끼어오르네. 머리 꼭대기까지 아주 올라오겠어. 헐, 어머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저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대머리 되시면 민둥민둥해서 미끄러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많이 기어올라야겠다. 예, 뭐가 어쩌고 어째? 예, 너 미쳤니? 아니요. 어머님, 농담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 치매신 건 아니죠? 뭐라고? 아유, 이제는 치매 아니냐고? 아이고, 두야. 정신건강 멀쩡하기만 한데 왜 지랄이야, 지랄이? 아니, 혹시 어머님이 돈 계산했다고 착각하시고 그냥 가시는 건가 싶어서요. 치매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치매세요? 저랑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실래요? 어머님, 벌써 공짜로 머리 하신 걸 제가 본 것만 해도 4년이에요, 4년. 어머님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치매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이게 누구를 환자로 몰아까? 아이고, 내가 공짜로 머리 2번만 더 했다가는 대머리 치매 노인네 되겠다. 대머리 치매 노인네라는 탈이 씌어지는 것은 싫었는지 꼬박 7년 만에서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때의 그 희열이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시어머니처럼 막무가내로 구는 사람은 같이 막무가내처럼 굴어야지만 말이 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4년 사이에 얼마나 제가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친정엄마께도 죄송스럽고요. 다행히 신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머리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 혼자서 방문을 한다는 게 다행이었죠. 신우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둘이 합심해서 덤벼들면 저도 당해낼 재산이 없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께서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몇 년 동안 미용일을 하시면서 이약 저약 다 섞어 가시면서 본인의 레시피를 만드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욕심이 나신 거죠. 미용일만 해도 수십 년을 하셨는데 본인의 레시피를 구체화시켜서 아예 상품으로 출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샘플 제작을 하셨고 결국에는 염색약이랑 트리트먼트 같은 헤어 제품을 런칭하게 되셨어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만드신 상품은 일반 소매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미용실에 납품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자가 더 많았죠. 일반 미용실에서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이름값 때문인지 가격이 많이 비쌌죠. 도매로 전문가용 제품을 들여온다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저희 엄마 브랜드 제품은 국내산 제품이라 한국인 두피에 잘 맞는 제품이기도 했고 가격 자체도 최대한 거품을 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비싼 동네에 있는 샵에서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쓸지 모르겠지만 동네 미용실에서는 저희 친정엄마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죠. 아무래도 색도 진하게 나오고 파마약도 모발 손상 없이 컬이 잘 나왔거든요. 비싼 제품들도 그렇기야 하겠지만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게 동네 미용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 아니겠어요? 초반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제품 판매량이 늘고 있었죠. 그렇다고 대기업에 맞먹는 판매량은 아니었지만 아름아름 미용실 사장님들께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친정엄마를 따라서 공장도 가보고 싶고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배우고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동안 제가 미용실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게서 이야기로만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유통창고에 가신 사이에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미용실에 머리를 한다고 오셨더라고요. 얘 거의 약 비싼 거 쓰지 말고 대충 해줘라. 얘는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계속 길러서 뭐 이리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지. 얘 머리 하는데 얼마나 깨질지 모르니까 대충 싼 걸로 하고. 너는 머리 좀 잘라 이 기집애야. 애 엄마가 이게 뭐니? 약간 비싼 걸 왜 쓰지 말라고 그래? 아니 올케 언니 돈 받아? 그럼 뭐 저희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벌써 몇 년째 이 미용실에 찾아오시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머리 하려고 하세요? 진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거지 근성. 어머, 지금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아니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는다고?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진짜 받을 거야? 엄마 진짜 돈 내? 시끄러 시끄러. 돈 내니까 그런 줄 알고 머리부터 확 자르고 염색을 하든지 말든지 해. 너 이거 머리 길어서 약간 많이 나온다고 덤탱이 쓸라. 시어머니께서는 궁시렁거리면서도 치매 대머리 소리 듣기 싫어서 돈을 꼬박꼬박 내셨죠. 시누이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염색약을 바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더니 한껏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새치 커버약이 말이다. 아주 히트를 쳤다는 거 아니냐. 유통공장에다가 추가 물량까지 접수했지 뭐야. 이번에 순이익은 아니지만 매출만 300억 찍었다. 아니 몇 년만 더 고생하면 400억, 500억도 금방일 거야. 내가 미용실 가서 애들 오늘 회식 시켜줄라니까 퇴근하고 다들 뭐 먹고 싶은지 정해놓으라고 그래. 알았지?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시누이 머리에 염색약 바르고 있었잖아요. 시누이가 매출 300억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사돈어른 그 미용약품 만들어서 파는데 매출을 300억이나 냈다고? 뭐야? 300억? 아니 정말로? 아니 그러면 안사돈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말 아니냐? 그래놓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어? 해도 너무하네. 나 같으면 그만큼 돈 벌었으면 사돈네 식구들 머리도 공짜로 해주고 응? 딸내 힘들게 사니까 집도 하나 떡하니 해주고 하겠구만. 아이고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곤다니. 야박하긴 뭐가 야박하다고 그러세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월급도 꼬박꼬박 웃돈 얹어서 챙겨주시고 하는데 거기다가 매출이 300억인 거지 순이익이 300억인 게 아니거든요. 매출하고 이익하고는 다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약값이 뭐 얼마나 한다고 남겨 먹는 게 훨씬 많겠지.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다. 그렇게 돈 좀 만지셨으니까 이제 베푸셔야 할 때가 아니겠니? 베풀어요? 아니 뭘 베풀어요? 왜 어머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얘 말이다. 세월이 지나도 어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이번에 무슨 타단계를 한답시고 투자 하나 했다가 3위랑 이혼을 한 해만 하네. 아주 내가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엄마 그런 소리를 왜 올케 언니한테 하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앞에다 세워두고. 아이 그럼 네가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 안사돈이 돈을 좀 만졌다고 하는데 네가 가진 그 재고라도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자존심 세울 때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다들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뭘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건지. 재미는 뭐가 재밌다고 그래. 무슨 소리냐고 되묻기는. 얘가 타단계에 빠져서 다이아몬드인지 뭔지를 찍겠다고 투자를 해야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말에 홀라당 몇 천만 원 들여서 이 말도 안 되는 피부 미용 기계부터 치약에 화장품에 죄다 사들였다는 거 아니냐. 몇 천만 원이요? 아니 아가씨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서요? 그럴 돈 있었으면 다른 데다가 쓰시지.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지. 응? 돈을 빌려다가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아니냐.
아니, 회사에서 몇천 투자하면 몇 억으로 돌려준다고 했다니까. 어이구, 그걸 믿어, 이 화상아. 그래서 이번에 사위가 집 나가고 이혼하자고 아주 그냥 싹 난리를 치는데 내가 콜머리가 썩어서 미치겠다 이 말 아니야. 아유, 아무튼 난사돈에게 슬쩍 말이라도 좀 흘려줘라. 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 엄마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아가씨가 사고 친 걸 왜 저희 엄마가 수습을 하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매출이 300억인 거지 이익이 300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 빚을 갚아줄 이유나 의무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당당하긴 뭐가 당당해. 부탁을 하는 거지. 그래도 매출이니 손이익이니 암만 뭐 이런저런 비용을 뺀다고 해도 50억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물건 만들기 시작할 때 생긴 적자도 얼마 전에서야 갚았다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발주 비용도 남아있고 아유 아무튼 돈 없어요. 내가 뭐 그런 사정까지 알아야 하냐? 아유, 큰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그걸 못 도와줘. 아니 그런 어머님께서는 그 몇천만 원이 없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말을 해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푼돈 취급하실 거면 그 정도 돈은 있으셔야죠. 제가 확 팩트로 꽂아버리니까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고는 머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슬쩍 눈치를 보시면서 머리값 좀 깎아달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논쟁 부리기 싫어서 지인 할인 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알바생들에게 말을 했죠. 오늘 원장님이 매출 잘 나온 기념으로 저녁 쏘신다고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오랜만에 회식이니까 비싼 걸로 골라도 돼. 진짜요? 그럼 저 소고기 먹어도 돼요? 소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원래 남이 사주는 소고기가 진짜 맛있는 거라잖아요. 그래 소고기 먹자. 니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사주겠어? 나도 소고기 땡긴다. 그럼 마감 준비하고 원장님 곧 오실 거니까 기다리자. 가게 문 닫아두고 약품 정리하고 머리카락 떨어진 거 빗질하고 걸레질까지 싹 했는데 친정엄마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했으니까 오실 시간이 지났거든요. 공장에서 가게까지 거리가 끽해봐야 차로 1시간 반이었는데 통화를 마친 뒤로 4시간이 넘었으니까 도착하실 때가 지났거든요. 미용실 마감이 저녁 8시 반에서야 시작이니까 알바생들도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픈지 눈치만 보고 있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영 엉뚱한 남자가 받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왜 저희 엄마 전화를 그쪽이 받으시는지. 혹시 가족분이세요? 환자분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신분증도 사고 때문에 어디로 날아간 건지. 여기는 병원입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죠. 제가 덜덜 떨고 있으니 알바생들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 바빴어요. 저는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다리가 후덜덜 떨리는 거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알바생들이 걱정이 된 건지 저한테 같이 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대요. 혼자 두면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바생들이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를 붙잡고 오열을 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 엄마 밝은 목소리로 저랑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왜 이렇게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데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곳이잖아.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저희 친정엄마는 공장에서 기쁜 소식을 듣고 회식을 시켜주겠다면서 서둘러 가게로 운전을 해서 오고 계셨대요. 사고는 아주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하면서 오고 계셨는데 뒷차가 답답하다며 추월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보지 못했고 핸들을 꺾으면서 저희 엄마의 차를 옆에서 들이막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경차를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차가 옆으로 구르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랑 2차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작은 경차가 화물차에 어떻게 비빌 수 있었겠어요. 그대로 병원에 실려오셨지만 이미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갔지만 생명을 구할 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저는 아버지도 사고로 잃고 어머니까지 사고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곤히 잠든 모습을 하신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바생들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기 바빴죠. 누구보다 엄마처럼 감싸 안아주시던 원장님이 한순간에 떠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저 목 놓아 울고 싶기만 했지만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할 사람이 저뿐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당장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말을 하고선 장례 준비를 시작했지요. 요즘은 워낙 절차가 잘 되어 있어서 종이에 체크만 하면 딱딱 준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어디서 꺼내온지 모를 퀴퀴한 냄새가 나는 까만 양복을 입고 자리를 지켰고 저는 그때부터 세상 떠나가라 울면서 엄마의 마지막을 추모했습니다. 미운 놈이었지만 한달음에 달려온 놈이 남편이라고 또 든든하긴 하대요.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시댁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엄마 미용실에 오랜 시간 발길을 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명복을 빌러 와주셨지요. 우리 엄마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가는 길 외롭지 말라고 어찌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인사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남편이 있는 게 참으로 든든하더라고요. 장지까지 앞장서서 우리 엄마 영정사진을 들고 모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반듯해서 고마웠어요. 원래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법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장지에 가는 동안 제 손을 잡아주던 시누이도 같이 눈물 훌쩍여주는 시어머니도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고 싫었던 사람들인데 고맙더라고요.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바로 옆에 어머니를 묻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대충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었는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눈이 떠졌어요. 거의 20시간을 잤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두런두런 말소리도 들리고 고소한 냄새도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가니까 거실에 시누이의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있더라고요. 오늘 출근 안 했어?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님, 아가씨 오셨어요? 일어났냐? 아이고 고생 많았다. 원래 제일 힘든 게 가족상인 법이야. 이거 내가 죽 좀 썼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뭐 시원찮게 먹는 것 같고 어제도 집에 와서 자느라 한 끼도 안 먹었다며? 내가 전복 사다가 손질해서 죽 쓴 거야. 어여 먹어라.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대머리 될 거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이였는데 제가 장례 치르는 동안 눈여겨보신 건지 속 비었을 때는 죽 먹는 게 최고라면서 전복죽을 해주셨더라고요. 뜨끈하게 김이 올라오는 전복죽 한 그릇을 보면서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눈물 젖은 죽을 먹었네요. 죽 다 먹고 난 다음에 시누이가 저한테 영양제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꿀꺽 삼키고는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무겁게 분위기를 잡고 그러세요? 예, 내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안 싸더니 운영하시던 그 사업체 말이다. 사업이요? 미용실이요? 아니, 그 미용실 말고 그 외 머리 하는데 들어가는 제품들 만들어서 팔았잖니. 네, 그랬죠. 그러고 보니 그것도 생각했어야 했네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니? 글쎄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용실은 지금 저희 직원 중에 10년 넘게 일을 한 직원이 있어서 맡겨놓고 제가 사업에 신경을 조금 써보려고요. 예, 그럴 필요 있냐? 네가 가진 재주가 미용 기술밖에 없는데 미용실을 네가 하고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 사업체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저도 엄마한테 그동안 들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직원이 저보다 더 오래 미용실 일을 했는데 제가 맡는 건 좀 그래서요. 이번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솔직한 말로다가 이번에 안사돈 돌아가시고 도움 제일 많이 준 건 우리 식구 아니냐? 네가 미용실 맡고 그 사업체는 우리 딸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어? 네? 아가씨한테 사업체를 넘기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 그렇잖아. 네가 대학을 나오기랬니? 뭘 했니? 사업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해봐야 홀라당 말아먹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 딸이 너보다 가방끈이 길잖니. 그러니까 잘해도 너보단 잘할 거 아니니? 그래 봐야 아가씨도 전문대학 나온 거고 심지어 유아교육과 나왔잖아요. 아, 근데 무슨 사업을 맡아서 해요? 아니, 내 동생이 유아교육과를 나오긴 했지만 당신은 그 전문대도 못 나왔잖아. 대학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고졸이 무슨 사업이야. 그리고 당신은 미용실 잘 운영해서 돈 벌면 되잖아. 내 동생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사업체 운영 잘해서 돈 잘 벌면 우리한테도 수익금 좀 나눠주겠지. 안 그래?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이 낄낄거리면서 시누이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겠어요? 돈 잘 벌면 좀 떠넘겨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싫어요. 아가씨한테는 절대로 못 맡기죠. 제가 미쳤다고 경영학과 다니고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에게 사업체를 맡겨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혼신을 쏟아부어서 만든 사업체인데요.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고졸보다 훨씬 낫지. 너는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 딸은 뭐가 있니? 사업이라도 운영을 해야지. 가뜩이나 비 때문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300억짜리 사업체 인수했다고 하면 사위도 찍소리 못할 거 아니야. 지는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구박을 하는지. 아이고 아무튼 고졸보다야 전문대라도 대졸이 나으니까 사업체 넘겨. 원래 이런 건 학벌순이다.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시어머니께 당당히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제 대학교 졸업사진이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가운까지 입고 졸업장을 들고 있었죠. 아니 이게 뭐야? 그 무슨 가짜 사진이냐? 고졸 주제 무슨 학사모야 학사모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졸이라고 속여 먹으려고?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뭐예요? 이거 제 대학 졸업사진 맞거든요? 다들 몰랐겠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대학 강의 들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요. 저는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큰 열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생각도 못 했었는데 친정엄마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경영에 대해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언지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사이버 대학만 나와도 알아준다고 하시면서 등록금 대줄 테니까 한번 원서를 써보라고 하셨죠. 휴대폰으로도 강의를 듣는 게 가능해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휴대폰으로 강의를 들었고 시험은 PC방에 가서 봤어요.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4년간의 공부 끝에 당당하게 졸업을 했고 졸업사진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찍어두었었죠.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제가 고졸이라서 가방끈 긴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고요? 저 고졸 아닌데요. 아가씨는 2년제 전문대, 저는 4년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제가 가방끈 더 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게 맞겠죠? 아니 언젠 누구 돈으로 이런 얌체짓 같은 거를 했어? 아니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지금 살림하라고 준 돈으로 이런 사리사욕을 재워? 우리 아들 돈으로? 누구 돈이긴요? 우리 엄마 돈으로 했죠. 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학교를 등록했겠어요? 뭐야? 너 지금 또 우리 아들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라도 하는 거야? 네, 무시합니다. 언제는 사짜 직업이라고 사람들 속이고 다니더니 버스 기사도 사짜 붙은 거 아니냐고? 참나, 이거야말로 사기꾼이지. 못 빼어먹은 티를 내는 거지.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당장 사과하지 못해? 감히 누구 앞에서 우리 아들 흉을 봐? 이 치매 할망구 앞에서 흉 좀 봤다 왜? 매번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뭐 하나 공짜로 해먹을 거 있나 없나 살피던 염치 없는 너희 식구들.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내 옆에 꼭 달라붙어 위로를 해주길래 이제 사람 좀 됐나 싶었더니 그게 다 사업체에 눈독이 들어선 가식적인 행동이었어. 내가 이딴 것들이랑 왜 같이 살아야 해? 내가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매번 뭐 하나 얻어먹을 콩고물 없나 살피는 하이에나 같은 너희들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못 살면 어쩔 거야? 지금 어디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어쩌긴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 이거지. 이혼해. 이혼? 와, 이 속물. 지금 장모님 사업체 물려받아서 돈 아쉬울 거 없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쓰레기를 봤나? 쓰레기? 여태까지 우리 엄마한테 빌붙어서 머리 한 값이 얼마며 우리 엄마 속 썩인 게 얼만데 나한테 쓰레기라는 말을 해? 여태까지는 이혼녀 딱지 달고 애 혼자 키우는 게 부끄러워서 꾸역꾸역 버틴 건데 아유, 내가 왜 그랬는지 개탄스럽다. 내가 멍청해서 그랬던 거였어. 우리 엄마 평생 속만 썩이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불효를 저질러도 한참을 저질렀다. 이제 와서라도 바로잡아야겠어. 이혼해. 이혼 안 해주면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니까. 소송? 네가 뭘 잘했다고 소송이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 위자료나 넉넉하게 준비해. 그런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놈 저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톡톡히 받을 거라고 아주 떠벌떠벌하고 다녔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운영하던 사업체 매출이 300억이나 되는데 그거 다 뺏었을 거라면서 호언장담을 했다네요. 근데 이 미친놈이 친구들을 만나서 술 처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개념을 상실한 건지 음주운전을 했다가 냅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버린 거죠. 문제는 놀라서 뺑소니를 쳤는데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고 음주운전 의심으로 다음 날 오전에 혈액 채취까지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주 농도가 떡하니 측정되어 나온 거죠. 뺑소니에 음주운전까지 완전히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희 미용실에서 공짜로 머리를 했었다는 것도 시집살이 범주에 들어가더라고요. 직원들이 나서서 증언을 해주었고 저희 친정 엄마의 사업체까지 탐을 냈다는 것, 고졸이라고 운운하면서 무시했던 거, 뭐 하나 시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물어주기는커녕 돈을 뜯어내면서 이혼을 했죠. 물론 그래봐야 1,000만 원 받았습니다만 1,000만 원이 어디 땅 파면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혼 후 저는 아이랑 딱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친정엄마가 살던 집에 들어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미용실에 떡하니 이전 시어머니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상했으면 뚝뚝 끊어지는지 몰라. 내 머리카락 돌려내. 다시 시술을 하란 말이야. 자주 머리를 볶으셨으니 당연히 손상이 가죠. 트리트먼트 하시라 했더니 비싸서 못 하신다면서요. 당연히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 비싼 트리트먼트 시술을 공짜로 해주나요? 그런 건 다 그냥 흉내만 내는 시술인 거죠. 정작 영양은 안 들어간다고요. 모르겠고 내 머리 다시 공짜로 볶아놔. 내가 여기서 머리 해가지고 이 머리카락 다 끊어진 거 보상받아야겠어. 고객님 말씀대로라면 머리가 끊어지는데 더 달달 볶아달라고 하시는 거죠? 파마해달라고요? 공짜로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더 손상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죄다 끊어져서 보기 흉하잖아. 다시 볶아놔죠. 머리카락을 살펴보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가위로 절단된 면은 확실하게 티가 나거든요. 뚝뚝 끊어졌다는 모발이라고 하기엔 뿌리에 힘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공짜로 머리를 하려고 일부러 일부 머리카락을 잘라놓고서는 끊어졌다고 뻥을 치는 거였죠.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2번 다시는 미용실에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객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끊어지는 모발에 파마를 하시면 머리가 녹아내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알겠다고 해달라고. 머리가 녹아봐야 얼마나 녹는다고. 빨리 복구나 시켜놔. 그럼 여기에 사인 한번 해주세요. 전 시어머니야. 자기가 끊어놓은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이 녹아내릴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독한 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발에 힘이 사라지고 영양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약을 써버렸죠. 자기가 녹아도 된다고 사인까지 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파마를 마치고 전 시어머니께서 머리를 한번 탁 쓸어 넘겼는데 순간 머리카락이 우스스 빠지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머리카락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빠져? 왜긴요. 손상된 모발에 파마하시면 녹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사인도 하셔놓고. 아이 그건 결국 전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죠.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미용실에 발길도 뚝 끊었고요. 물론 이전 신우가 저에게 돈 빌려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싹 무시해버렸죠. 아마 그놈의 다단계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당한 해 만에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 보태줄 사람 하나 없었으니 이혼당하지 않을까요? 그쪽 소식은 뚝 끊어버려서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 제 아이와 저만 생각하면서 살아볼 겁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모든 것들을 똑 부러지게 유지하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단단히 차리고 열심히 살아볼 테니 너무 많은 질타는 삼가해 주세요.